반도체 기업들의 무언 기술을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시거나 기술력을 중심으로 투자하려고 하시거나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대부분 초보 투자자라고 좀 분류를 합니다. 반도체 관련 유튜브 영상을 아무리 많이 보시고 또 정보를 아무리 많이 찾아보시고 반도체에 대한 기술을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셔도 반도체 기업 투자 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반도체 주식들의 주가는 오르는 것인가? 죄송하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될 것인데 굉장히 큰 쇼크가, 어닝 쇼크가 나타날 것이다. 그 어닝 쇼크의 규모는 무려 조 단위에 달할 것이고 대규모 충격적인 실적이 발표되면 주가는 되려 급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꼭 반도체 주식 투자에 안 좋은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호재가 아닌지 좀 살펴봐야 된다.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호돌이라는 필명으로 오랜 기간 동안 투자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투자 글들을 공유해온 투자 블로거 우황재 호돌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 호돌이 투자연구소도 가끔씩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주로 블로그를 통해서, 그리고 요즘에는 또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투자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비록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의 신분이긴 했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접근하실 수 없는 투자법과 그다음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이러한 많은 무기들을 이용해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쉽게 얻기 어려워하시는 그러한 정보들, 또 데이터들, 그다음 각종 그래프들, 이러한 내용들을 또 블로그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활발히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한번 놀러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록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전문 투자자는 아니고요. 모든 주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산업을 가리지 않고 투자하는 그러한 투자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15년 이상 매 분기마다 1년에 4번씩이죠. 분기마다 매번 250개에서 300개 기업들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그러한 작업을 15년 이상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해왔고요. 이처럼 다양한 기업들을 한 번에 동시에 살펴보면서 그리고 동시에 분석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기업들의 비교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러한 분석과 함께 이 많은 기업들을 계속해서 분기마다 업데이트를 해오면 굉장히 기업들을 폭넓게 아주 깊게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이 과정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투자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투자하는 방식은 바텀업 투자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탑다운 투자 방식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탑다운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반도체가 좋을 것 같아. 그럼 나 반도체 산업 안에서 주식을 찾아보자. 앞으로는 화학이 좋을 것 같아. 그럼 화학 섹터 안에서 종목을 찾아보자. 이러한 방식이 이제 탑다운이 될 수 있겠는데 탑다운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하시기에 좀 불리한 요소가 많이 있는 투자법이다라는 점을 제가 항상 어필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바텀업 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점이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비교하면서 동시에 살펴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종목에 또는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빠지지 않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탑다운 투자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만약에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 같아. 그럼 금리 인상의 수혜주를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투자가 완전히 어긋나게 되거든요. 만약에 나는 반도체가 좋을 것 같아 라 그래서 반도체 섹터 안에서 종목을 찾았는데 반도체 섹터에 이 호황이 생각보다 오지 않는다라면 투자가 완전히 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탑다운 투자는 어떤 추가적인 문제가 있냐면 내가 반도체가 좋을 것 같아 라고 이미 마음을 먹는 순간 앞으로 계속해서 반도체 산업에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고 반도체 주식만 찾아볼 수밖에 없게 되고 내가 이미 한 번 선정한 섹터, 한 번 선정한 기업을 계속해서 좋게만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가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률이 고꾸라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에 반해서 바텀업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되 동시에 여러 개 기업을 계속해서 비교 분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업 간의 우열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 기업이 분명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다른 기업들과 비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저게 더 좋아 보이네. 나는 이번에 반도체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반도체 기업을 분석했는데 300개 기업들을 비교 분석하다 보니까 반도체보다 더 좋은 섹터들이 많이 보이네. 이러한 관점을 가지면서 더 나은 섹터를, 더 좋은 종목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내가 특정한 섹터, 특정한 종목에 자꾸만 편향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우리 투자 수익률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바는요, 우리가 기업들을 단순히 많이 살펴보기만 해도
평소에 내가 한 개 기업, 두 개 기업만 집중 분석했지만 그러지 마시고 한 30개, 40개로 굉장히 넓게 많이 살펴보다 보면 굉장히 투자 성과가 눈에 띄게 달라진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투자법을 지향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이러한 투자법을 좀 어떻게 여러분께 더 전해드리면 좋을까, 투자 방법도 굉장히 많이 전해드려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시작은 제가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이제 투자를 시작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단순하게 주식 투자만 하고 또 주식 공부만 했었으면 지금의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운이 좋게도 제가 당시 지인분들과 함께 투자 동아리를 결성했고 그 투자 동아리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금융권분들, 기관계분들과 많은 이 투자 방법을 교류하고 또 투자 모델들을 제가 직접 개발하면서 이러한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비교적 다른 분들보다 쉽게 좀 투자를 배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제 회사가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계속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식과 관련된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이를 빅데이터화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공시 사이트에 다트라는 전자공시 사이트에 매일매일 기업들이 공시를 올리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20년 이상 기업들이 올린 200만 개 이상의 공시를 모두 다 일일이 분석하고 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 공시를 통해서 기업들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단순히 뭐 기업들의 실적만 볼 때는, 주가 차트만 볼 때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전공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 박사학위도 취득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반도체 전공을 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저보고 반도체 주식 잘 이해할 수 있겠다. 투자하면 굉장히 쉽게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실 때요, 화학 섹터 투자할 때, 철강 섹터 투자할 때 똑같습니다. 반도체라 그래서 특별히 다르고 반도체라 그래서 무언가 더 깊게 이해해야 되고 이러한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초보 투자자이신지 아니면 좀 중수 고수 투자자이신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실 때 무언가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을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시거나 기술력을 중심으로 투자하려고 하시거나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대부분 초보 투자자라고 좀 분류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반도체 기술, 기술력 이러한 변수들은 반도체 기업 투자 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무언가 기술적인 내용, 기업에 대한 어떠한 기술적인 이해 이러한 부분보다는 진짜 반도체 산업이라는 그 산업의 특징, 지극히 투자 원론적인 특징, 대표적으로 사이클 산업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산업은. 그럼 우리가 사이클 산업에 투자할 때 필요한 어떠한 그러한 무기들, 이러한 무기들을 이용하는 것이 반도체 주식 투자 성과의 99%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이해나 기술력에 대한 어떠한 나의 그 이해도는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께서 반도체 관련 유튜브 영상을 아무리 많이 보시고 또 정보를 아무리 많이 찾아보시고 반도체에 대한 기술을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셔도 우리나라에 있는 대략 한 20만 명 가까운 그 많은 현업 관계자분들의 지식을 따라가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반도체에 대한 어떠한 지식,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투자 성과랑 비례한다면 여러분께서는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셔서 절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실 것이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임원분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께서 수익률이 가장 높으시고 그리고 또 반도체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반도체 주식을 이미 미리 다 사놔서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수익이 불가능한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제 지인분들,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반도체 백날 알아도 기술 내가 백날 잘 알아도 실제로 투자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맨날 바이오, 임상시험 통과만 기다리고 계시고 코인 투자만 하고 계시고 이런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에 투자를 할 때 필요한 것은 반도체에 대한 지식, 기술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진짜 투자 원칙이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반도체 업황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바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이 반도체 산업 내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 안에도 몇 가지 제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 제품의 종류를 좀 고루고루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업황이 대략 어느 정도를 지나고 있다라고 비교적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글을 올리기 시작했던 내용인데요.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거듭하다가 드디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쭉 가파르게 하락하다가 점점점 기울기가 완화되다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완화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 완화가 다시금 상승으로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반도체 주식들의 주가는 오르는 것인가? 죄송하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이러한 이 반도체 영업 환경을 얼추 1년 정도, 정확하게는 약 11개월 정도 미리 앞서서 움직이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꾸준히 좋게 나오다가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즉 하락 사이클이 본격화될 때 이제부터 반도체 안 좋아집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꺾이기 시작합니다. 기업들 실적 악화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보통 주가는 최저점을 가장 바닥을 찍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작년 9월에 지금이 그 시기니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지금이 최저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지금 영업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뜻은 이미 주가는 1년 전에 선반영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되었다라는 뜻인데, 그럼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좋아져야겠습니까? 1년 뒤에 영업 환경이 점점 더 좋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1년 뒤에 영업 환경이 얼마나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 논란이 있습니다. 많이 좋아질 것이다, 아니면 적게 좋아질 것이다, 아니면 이번에는 유례 없이 어마무시한 큰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면서 아직은 의견들이 불일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확신적으로 빠르게 가파르게 오르지는 못하고 아직은 비교적 반등과 그다음 조정과 반등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아직은 상승 사이클의 초입 구간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전망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 9월에 이제 뭐라고 글을 올렸었냐면 조만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될 것인데 굉장히 큰 어닝 쇼크가 나타날 것이다. 그 어닝 쇼크의 규모는 무려 조 단위에 달할 것이고 증권가에서 예측한 수치보다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 나오면서 안 좋은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글을 블로그에 정확하게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제가 그 글에 어떤 내용을 썼냐면 그러한 어닝 쇼크가 발생하면 대규모 충격적인 실적이 발표되면 주가는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다 라고, 주가는 되려 급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왜 주가는 반등하는 것이지? 자,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 반도체 산업은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른 사이클 산업과 달리 이 반도체 산업만의 고유의 사이클의 특징은 이 하락 사이클이 굉장히 짧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업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기 시작하면 이 실적의 하락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는데?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주가는 영업 환경을 1년 앞서간다고요. 기업들의 실적을 1년 앞서간다고요.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이 꺾이기 시작한다라는 뜻은 그러면 1년 뒤에는 실적의 하락이 거의 끝나겠네? 실적이 다시금 상승으로 반등하겠네? 이러한 뜻과 같고, 이러한 이유로 실적이 하락하는 시기에 되려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는 기업들이 실적이 꺾이기 시작할 때 또 어떠한 특징까지 나타나는가? 특히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감산까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감산에 대한 이야기를 더 컨퍼런스 콜에서 자주 꺼내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작년 9월에도 역시나 이제 3분기 실적부터는 꺾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주가는 바닥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산 이야기까지 나오면 금상첨화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푼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제 이야기가
저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실적 하락과 동시에 주가의 반등이 나타남은 물론이고요. 생각보다 이 반도체 기업들이 감산을 더 적극적으로 강조하면서 주가가 단순히 반등하기 시작한 것에서 나아가서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그러한 특징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실적이 지금 안 좋죠. 왜? 지난달 들어서 디램의 가격은 반등하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램 가격이 꺾일 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을 때 그리고 덜 팔리는 그 시기의 실적이니까 당연히 실적은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닝 쇼크도 몇 차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어닝 쇼크,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꼭 반도체 주식 투자에 안 좋은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호재가 아닌지 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업 환경은 어때? 지금 계속해서 안 좋았다가 이제 막 반등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때? 지금까지 기업들의 실적은 당연히 안 좋았지. 왜? 최근까지 지난달까지는 계속해서 이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꺾이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부터는 실적이 조금씩 반등 추세로 가겠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반도체 주식을 사면 될까? 아니, 미안하지만 그건 아니야. 왜? 이미 1년 전에 지금 영업 환경이 반등한다는 내용은 반영되기 시작했어. 정확히 언제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꺾일 때부터, 그리고 큼직한 어닝 쇼크가 나타날 때부터 이 기업들의 주가 반등이 시작이 되었어. 그래서 지금 영업 환경이 반등하니까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는 논리는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식을 사면 안 될까요? 될까요? 뭘 봐야 됩니까? 지금 영업 환경이 반등하고 있어? 이걸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한다고요? 앞으로 1년 뒤의 영업 환경이요. 1년 뒤에 디램의 가격이요. 1년 뒤에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한번 요약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면서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을 보니까 1,700원이더라고요. 1년 뒤에 휘발유 가격이 얼마일까요? 혹여나 누가 맞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연일 뿐이지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초에 예측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반도체 빅사이클이 올 것이냐,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냐, 더욱이 1년 뒤 디램의 가격, 낸드 플래시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냐, 모두 똑같은 질문입니다. 모두 저희가 절대로 맞출 수 없는 내용이고요. 이걸 맞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뻥쟁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거 맞추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전문가들도 맞출 수 없어요. 아무리 기상청이 똑똑하고 기상청에 슈퍼컴퓨터가 들어와도 1년 뒤 정확히 2시 반 그때 기온, 날씨, 강수량 맞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못하는 것은 못한다라고 못을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자꾸만 예측하는 투자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시작하면 예측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말씀은 초보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투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무언가 가만히 좀 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걸 자꾸 예측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건 예측할 수 없다고 나는 못한다라고 딱 확실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 간의 소득 격차라든지 좀 생각하는 수준의 깊이 이런 것도 좀 다르다라는 내용도 좀 몇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자꾸만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하려고 하게 되면 실패하는 지름길이 된다. 초보 투자자들의 특징이다. 제가 지난 15년 이상 주식시장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이제 망하는 이유가 레버리지를 무리하게 써서 퇴출된다, 레버리지를 무리하게 써서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가만히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강조드려요. 보통 레버리지를 쓰시는 투자자분들보다도 레버리지를 쓰면서 동시에 무리하게 예측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퇴출됩니다. 시장이 하락이 왔을 때, 산업의 하락 사이클이 왔을 때, 이러한 경우에 가장 먼저 퇴출되는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예측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자. 자, 그래서 슈퍼 사이클이 올지, 그냥 적당한 상승 사이클이 올지, 아니면 생각보다 작은 규모의 사이클이 올지 저는 맞출 수 없습니다. 예측할 자신도 없고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문가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1년 뒤, 2년 뒤의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후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온난화, 따뜻해지고 무언가 환경에 안 좋은 무언가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면서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1년 뒤, 2년 뒤에 정확한 날씨는 예측할 수 없지만 앞으로 기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예측이긴 하지만 확률이 매우 높은 예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측은 확률이 높은 예측이 있고 확률이 낮은 예측이 있고 아예 찍어 맞춰야 되는 그런 예측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온난화 같은 경우는 맞출 수 있는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가? 공급 주도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공급을 타이트하게 줄이기 시작하면 이 메모리 반도체가 즉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점점점 하락이 둔화되다가 어느 순간 바닥을 찍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이러한 공급이 축소된 기조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생기냐? 가격이 충분히 저점에 다다랐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는 수요자들이 다급해지기 시작하면서 야 가격 이미 저점 찍었대. 이제는 저점이래. 이제 그럼 반등할 일만 남았네? 그럼 어떻게? 야 가격 더 비싸지기 전에 빨리 사야지. 야 지금 쟤네들이 메모리 반도체 사기 전에 우리가 지금 취저점에서 빨리 반도체를 미리 사서 창고에 쌓아두자. 이러한 매수 촉진이 이어지기 때문에 공급이 축소돼서 가격이 고점 대비 50%에서 60% 하락해서 저점을 형성하게 되면 가격의 완벽한 저점이 나타나면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상승 기조로 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가 1년 뒤, 2년 뒤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지금보다는 높아져 있을 것이다. 다만 얼마나 높아져 있을지는 몰라. 하지만 지금보다는 높아져 있을 것이다라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기를 반도체 빅사이클이 올지 슈퍼사이클이 올지는 정확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상승 사이클은 기대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이들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옳겠다. 다만 목표 수익률이 70%가 될지 100%가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때 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추론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목표 수익률이 정확히 몇 프로다라고 좀 예측할 수 없더라도 즉 작은 사이클일지 큰 사이클일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음 상승 사이클까지 묵혀두는 그러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이클 산업 투자를 많이 해왔고요. 저 스스로를 좀 사이클 투자에 좀 강점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그러한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화학, 철강, 조선 가리지 않고 많은 사이클 산업들을 또 분석했고 투자했고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점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통 4년 주기, 5년 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화학은 한 5년 주기, 6년 주기를 이야기하고 조선이나 해운은 10년 주기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기가 짧은 사이클일수록 이 주기가 비교적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주기가 긴 그러한 산업일수록 주기가 좀 더 불규칙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사이클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보통 짧으면 4년, 길면 5년 내에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특징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조선산업 또는 해운산업은 10년에 한 번 사이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상승 사이클이 10년 만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다음에는 1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번에는 9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편차가 비교적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악화될 때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때 우리가 매수를 하면 최저점 매수가 가능한 특징이 있지만 다른 산업에서는 그러한 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반도체가 많은 분들께서 기술을 이해해야 돼서 어렵다라고 느끼시지만 사실 사이클 산업에서 가장 쉬운 이 산업은 반도체 산업이고 그 다음 되려 이제 조선, 해운 그리고 뭐 건설 같은 섹터가 투자하기 더욱더 어려운 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금리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또 알고 계시고 실제로 금리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휘청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반도체 산업이 금리의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사이클 투자를 앞에서 말씀드렸죠.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때는 반도체 산업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그냥 평범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사이클 산업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사이클 산업은 다음 상승 사이클이 정확하게 언제 올지
즉 세분기 뒤올지 네분기 뒤올지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슈퍼 사이클이 올지 아니면 적당한 수준의 사이클이 올지 아니면 작은 사이클이 올지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 투자를 할 때는 우선 내가 지금 주가가 저점이라고 생각할 때 사두어서 묵혀두었다가 다음번 상승 사이클이 오면 적당한 수익을 누리든 큰 수익을 누리든 슈퍼 사이클에 걸맞는 아주 큰 수익을 누리든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영역인데 금리가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가? 이 상승 사이클이 조금 일찍 오게 되는가, 조금 늦게 오게 되는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이클이 조금 더 큰 사이클이 되는가 아니면 조금 더 작은 사이클이 되는가 정도는 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조금 크든 조금 덜 크든 아니면 조금 앞당겨지든 조금 미뤄지든 어차피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애초에 사이클 산업 투자를 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변수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러분께서 투자 서적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죠. 사이클 산업 투자 그리고 성장 산업 투자 이렇게 많이 나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금리는 성장 산업 투자 시에 더 큰 이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성장 산업과 금리에 관계돼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만 사이클 산업 투자 시에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 원래 사이클이 짧은 편이고 그리고 또 이 폭이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HBM이 굉장히 핫했었고 또 한번 휩쓸었죠. 그런데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HBM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방금 질문을 주셨던 금리처럼 이 사이클을 조금 앞당기거나 조금 미루거나 즉 이 HBM은 조금 앞당기는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금리 인상은 조금 뒤로 미루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이클을 조금 앞당기는 역할 그리고 상승 사이클이 나타나면 이 상승 사이클이 아마도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변수 정도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죄송하게도 이 HBM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뭐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낸다던가 아니면 뭐 상승 사이클을 막 2배씩 키운다던가 그러한 변수까지는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판매하는 제품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굉장히 다양한 제품 중에 HBM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물론 HBM의 단가가 높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HBM을 잘 팔고 열심히 팔아도 상승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와서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까? 이때 이 실적 변동, 즉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상승 사이클에 의한 이 실적의 변동에 비하면 HBM이 실적에 기여하는 정도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과 하이닉스에 투자할 때는 HBM이 막 대단히 중요한 변수까지는 아니다. 다만 좀 상승 사이클을 앞당겨 줄 수 있는 변수니까 우리가 좀 주식을 좀 확신을 가지고 미리 사둘 수 있는 투자는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이 많이 기대를 주는 이유는 이 상승 사이클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수요 부진, 뭐 공급이 많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아니야 생각보다 수요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 생각보다 공급을 안 줄여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상승 사이클이 예전보다 더 크게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삼성 하이닉스에 투자할 때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HBM은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다른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 이제 방금 주셨던 HBM 질문과도 일부 연결이 되는데요. AI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와 함께 쓰이는 HBM이 계속해서 이 앞으로 성장하면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삼성 하이닉스에 긍정적인 영향은 주지만 큰 영향까지는 아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러한 인공지능 반도체가 삼성과 하이닉스가 아닌 다른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가? 우선은 이 HBM이라는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이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 때 특화 장비, 특화 소재가 쓰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비와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공급하지 않던 걸 새롭게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기업들을 직접 수혜 기업이라고 묶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혜를 직접 수혜와 간접 수혜로 나누는데요. 직접 수혜 기업은 HBM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어떤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뭐 아니면 PSK 홀딩스, 인텍플러스 몇 가지 기업들이 이제 떠오르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좀 묶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 몇 달 동안
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반등이 일부 나타나는 과정에서 유독 이 직접 수혜로 엮이는 기업들은 테마를 타면서 테마로 엮이면서 HBM 테마로 묶이면서 주가가 과도하게 급등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오게 되면 반도체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이 모두 함께 오르게 돼요. 그런데 과거의 상승 사이클 때마다 가만히 분석해 보시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상승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미리 테마로 급등한 주식들이 반드시 몇 개씩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반도체 상승 사이클 바로 직전에 EUV 펠리클 테마를 타면서 SNS텍이나 FST 같은 기업들이 막 주가가 3, 4배 미리 급등하면서 테마를 형성했었고요. 또 그 전에는 삼성의 파운드리 테마가 형성되면서 AD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미리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지난 상승 사이클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처럼 미리 테마를 타서 주가가 미리 쭉쭉 올라 있는 기업들은 정작 곧 상승 사이클이 오면 주가가 거의 못 오르는 그러한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 왔었습니다. 지난번 반도체 상승 사이클 때에도 수많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적게는 70%, 많으면 300%까지 오르는 과정 중에서 이미 테마를 탔었던 EUV 펠리클 테마 아니면 파운드리 테마를 탔었던 기업들은 되려 수익률이 지지부진한 0% 내외 심지어 마이너스 아니면 15% 정도 굉장히 부진한 수익률을 나타낸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비추어서 지금 이 HBM의 직접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좋은 기업이고 수혜를 보는 기업인 건 맞는데 주가가 미리 급등해 있는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하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주가가 더 오르면 좋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우선 이 기업들을 조금 밀어두고 다른 기업들을 먼저 보는 작업도 함께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공지능 반도체가 성장하면 또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가? 직접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로 제한이 되지만요. 간접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간접 수혜는 무엇인가? HBM이 확대가 돼. 그러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상승 사이클이 앞당겨지고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HBM에 들어가는 디램의 공급이 점점점 딸리게 돼. 그래서 어떻게? 삼성과 하이닉스가 디램 공장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증설해야 돼. 이러한 모습이 펼쳐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디램의 생산량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디램을 만드는 제조 공장의 증설도 비교적 빠르게 들어가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디램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과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실적 증가가 비교적 더 앞당겨지는 요인이 발생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업들을 간접 수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는 HBM에 직접적으로 무언가 공급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HBM이 디램 전반적인 수요를 이끌어주면 우리도 함께 수혜를 봐. 이러한 기업들이 간접 수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러한 기업들이 누가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우리나라 유명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소재 파츠 기업들이요. 대표적으로 DNF, 동진 세미캠, 원익 머티리얼스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FST, SNS텍 그리고 또 하나 머티리얼스, TCK 이런 기업들이 고루고루 이 수혜 범위에 들어간다. 거기에 대해서 장비 기업인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까지도 모두 고루고루 들어간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수요가 빠르게 촉진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 중에는요. 어떤 기업들은 디램 쪽으로 주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고 어떤 기업들은 주로 낸드 플래시 쪽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인공지능 반도체가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면 HBM도 수혜를 보지만 낸드 플래시도 반드시 수혜를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가 지금 공급 과잉이네 뭐네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만 낸드 플래시 시장은 사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영역이고 다만 최근에 공급이 다소 가파르게 많이 증가했을 뿐이지 여전히 수요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HBM의 이 수혜를 보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의 이 수요가 앞당겨지는 과정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좀 함께 말씀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 중에 누구 하나 나 사야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관점보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고 생각보다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안겨다 줄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고루 공부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준 변수는 아닙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파운드리 비즈니스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다품종 비즈니스라는 것이죠. 파운드리 산업은 정말로 고가 제품만 찍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주는 그런 비즈니스가 필요한데 삼성전자는 아직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본격적인 증설 그리고 본격적인 이 TSMC와의 이 증설 경쟁을 이룬 지 아직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 파운드리 사업의 많은 부분을 TSMC에 뺏기고 본격적으로 더 공격적인 경쟁에 들어선 건 얼마 안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규모가 아직은 TSMC에 비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이 설비 규모도 굉장히 적고 물량도 적은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TSMC를 부단히 따라가는 과정에서 우선은 고가 제품 중심으로 특히 CPU, GPU, AP와 같은 고가 반도체를 먼저 만들어주는 그러한 전략을 내세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파운드리 사업은 다품종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양한 제품들까지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뭐 전력 반도체 다양한 제품까지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작은 기업들의 수주까지 확대되는 그러한 트렌드도 이 계속해서 제품의 종류를 늘려나가는 그러한 방향 중 하나이지 이게 꼭 뭐 안 좋은 소식으로 해석되거나 그러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을 모두 엔비디아, 뭐 AMD, 애플 같은 거대 고객사로만 채우면 참 좋을 수 있겠지만 사실 파운드리 사업의 비즈니스 특성상 그런 비즈니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에는 빈 공간이 계속해서 많이 남을 수밖에 없고 자잘한 제품들로 채워나가서 더욱더 영향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우리가 무언가 해석까지 해야 될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안 그래도 또 구독자분들께서 질문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파운드리 사업은 다품종 비즈니스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요, 몇 가지 제품을 만들다가 더 다양한 제품, 더 잡다한 제품까지 막 만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몇몇 개 제조 공정에서는 이걸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몇몇 개 제조 공정은 못 해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뜻이냐? 반도체 제조 공정은 전 공정과 후 공정으로 나뉘어지죠. 그런데 전 공정은 칩의 내부를 만드는 공정이고 후 공정은 칩의 겉 껍데기를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런데 제품의 종류가 칩의 종류가 다양해져도 전 공정은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제품을 만들든 저 제품을 만들든 어차피 비슷한 공정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후 공정입니다. 후 공정은 제품의 겉 껍데기를 만드는 그러한 공정인데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져? 그러면 제품마다 껍데기를 따로 씌워야 돼. 이번에는 이러한 모양으로 껍데기를 만들어야 되고 이번에는 저러한 모양으로 껍데기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굉장히 일손이 바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후 공정을 삼성이 직접 다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되려 저희는 이처럼 삼성이 다양한 제품들로 확대되는 이러한 트렌드를 뭐 좋다 안 좋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후 공정이 바빠질 테니까. 그러면 어디에 주목하는 게 좋겠다? 후 공정을 대신 수행해주는 후 공정 외주 기업들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 공정을 전문적으로 진행해주는 외주 후 공정 기업이 계속해서 제품군을 다양화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두산 테스나라는 기업이요. 과거에 이 삼성전자가 만드는 여러 가지 반도체 중에서도 스마트폰용 AP를 중심으로 우리가 후 공정을 대신해 줄게.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중심으로 또 우리가 후 공정을 대신해 줄게. 그래서 스마트폰용 AP와 스마트폰용 카메라를 중심으로 우리가 뭔가를 대신해 줄게, 후 공정 중 일부를 대신해 줄게, 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삼성의 파운드리가 우리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도 만들 거고 이것저것 다 만들 거야. 이처럼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니까 우리가 이거 후공정 다 못하겠어. 이거 누가 해줄래? 그래서 어떻습니까? 두산 테스나가 앞서서 차량용 반도체 후공정 사업을 빠르게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가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의 후공정 비중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이 매출 비중이 과거에 불과 2, 3년 전만 해도 한 자릿수였는데 최근에는 10%에서 20%대까지 빠르게 올라온 상황이고 이게 실적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수에 좀 주목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는데 후공정은 칩의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삼성이 다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후공정이랑 또 비슷한 영역이 또 어디에 있는가? 전공정, 후공정 앞에 칩의 설계 단계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칩을 제조하기에 앞서서 이 칩을 재설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더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제품들을 어떻게 만들지 제조 설계 도면을 미리 그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제품의 종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설계 도면을 더 다양하게 많이 그려야 되는, 그래서 일손이 너무나 바빠지는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 도면 작업도 또 외주를 주게 되는데 이러한 기업들로는 대표적으로 AD 테크놀로지와 같은 디자인하우스 기업들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역에 주목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좀 결론을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방 산업이 무조건 성장할수록 반도체 기업들도 더 많은 제품을 팔 수 있긴 있죠. 그래서 PC 산업이 계속 정체 상태야, 스마트폰 산업이 정체 상태야, 이게 분명히 어느 정도 아쉬운 요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메모리 반도체는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는요, PC용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용 메모리 반도체, 인공지능용 메모리 반도체 종류가 세분화되어 있긴 한데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이들 제품을 따로 별도의 공장에서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공장에서 이들 제품을 동시에 찍어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우깡 만드는 전용 라인, 초코파이 만드는 전용 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라인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과자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비록 PC 산업의 수요는 정체되어 있고 스마트폰 산업의 수요는 정체되어 있지만 인공지능 산업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라인에서 여러 가지 메모리 반도체를 동시에 찍어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HBM용 메모리 반도체를 더 많이 찍어내게 되면 상대적으로 PC용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용 메모리 반도체는 더 적게 찍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수요는 계속해서 꾸준한데 공급이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C 산업과 스마트폰 산업의 성장은 정체되어 있지만 여기에 팔리는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이 커다란 사이클을 그리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PC용 메모리 반도체도 스마트폰용 메모리 반도체도 모두 함께 다 같이 튀는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조금 더 빨리 오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점점 공급이 부족해지는 PC용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용 메모리 반도체도 가격이 점점 따라서 함께 오르기, 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의 상승 사이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메모리 반도체가 다 함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게 되고, 야, 인공지능용 메모리 반도체 네가 2배 튀었어? 그럼 우리 PC용도 2배 튀는 거야. 그렇게 다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PC와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는 그렇게까지 막 중요하게 추정을 하지 않고요. 다만 지금보다는 좀 더 좋아지겠지, 그러한 관점 정도로만 보셔도 어차피 가격은 다 함께 튀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C, 스마트폰 업황까지 다 함께 공급이 부족해지는데 공교롭게도 인공지능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PC, 스마트폰 시장도 함께 살아나면서 수요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모든 반도체가 정말 큰 공급 부족으로 가면서 대규모 빅 슈퍼 사이클이 나타나는 것이고, 인공지능용 반도체만 수요가 왕창 증가하고 PC 산업과 스마트폰 산업이 그냥 전향이면 적당한 수준의 이 상승 사이클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승 사이클은 나타난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도 굉장히 적은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마트폰은요 1년에 약 17억에서 20억대 정도가 팔립니다. 굉장히 많이 팔리죠. 그런데 자동차는요
다 모든 종류의 차 다 합쳐서 약 1억 대가 팔려요.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든 스마트폰에는 다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요. 근데 자동차는요, 고사양 자동차, 뭐 중저가 자동차, 그리고 저기 아프리카에 돌아다니는 삼륜 자동차,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1억 대입니다. 근데 이 자동차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간 녀석도 있고 안 들어간 녀석도 있고 굉장히 안 들어간 녀석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용량이 비교적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여기에 팔리는, 이 자동차 시장에 팔리는 메모리 반도체 양이 굉장히 적은 것이죠. 그래서 이 비중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은 하지만 너무나 비중이 적어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 전체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이 예측이 앞으로도 한 5년에서 7년은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큰 의외의 산업이 어디인가? 바로 게임기 시장입니다. 게임기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요즘에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게임의 사양이 높아지면서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위와 같은 게임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 전체 산업 대비 약 2%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인식되진 않고 있다. 아직은 서버,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인공지능이다라고 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근래 1, 2년 동안 핫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음번 사이클 때는 또 메타버스가 핫할 수도 있고, 아무튼 서버에 관련된 신산업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쪽 산업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의 규모가 워낙 거대하고 이슈들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오셔서 블로그의 글들을 읽어보시거나 또는 제 텔레그램 채널, 다 무료입니다.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계속해서 이슈를 업데이트 하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